박근혜 정부의 2인자 황교안 전 총리가 자유한국당에 입당했습니다. 정치권의 입문에 나름의 족적을 남긴 이회창의 길을 갈까요? 아니면 발도 제대로 못 대본 반기문의 뒤를 따를까요? 정치인 황교안의 미래를 오늘 더정치에서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황교안 전 총리 그제죠. 15일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습니다. 입당식도 치렀고 기자들도 많이 왔던 것 같은데 촛불을 든 시민으로서 궁금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 왜 정치한다고 하던가요? 네, 황 전 총리는 15일 오전 10시 입당식과 기자회견을 이어서 했습니다. 네. 초록색 A4 용지 절반 정도 메모지에 간단한 소견문을 준비해 왔는데요. 처음 꺼낸 말은 나라 상황이 총체적 난국입니다. 난국이다. 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였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정부가 불통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갈등이 커져가고 있고 국민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니 한국당이 시원한 답을 드려야 된다. 그건 바로 통합이고 한국당이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자들이 어떤 점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하냐고 하자 정부가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서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야기를 했고요. 네. 혹시 그 기자들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고 있었냐 이런 질문은 안 했나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황 전 총리가 이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냈고 대통령 권한 대행까지 맡았기 때문에 네. 그 질문은 당연히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석고대죄 없이 정계 진출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황 전 총리는 지난 정부 마지막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국가적 시련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다만 그것으로 함께 일했던 모든 이들, 공무원들이 적폐라는 이름으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을 알았다 몰랐다 명확히 답변은 하지 않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송구스럽다 이건 뭉뚱그린 거라고 봐야 되겠고요. 맞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이제 이회창이냐 반기문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이회창이라고 그 길이라고 해도 되냐 제가 여쭤봤는데 두 분 다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한 분들이죠. 네. 그래서 아마 황교안 전 총리가 들으면 좀 서운해할 것 같고요. 아무튼 참 착잡했습니다. 네. 지금 난국이다. 지금이 난국인가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가 더 난국 아닌가요? 난국으로 나라를 몰아넣는데 상당한 책임이 있는 분이 지금 와서 그냥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 정도 한마디 하고 정치를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압도적인 국민들이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일단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은 찬성 여론이 훨씬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지정당 없음 이쪽에서 반대가 아주 높고 민주당은 당연히 반대가 높고요. 전체적으로 한 7대3, 6대3 정도로 반대 여론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이제 이른바 본인 표현대로 우파, 자유우파라는 표현을 썼던데요. 네. 이른바 태극기 부대 등 포함해서 자유우파를 결집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위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보수의 어떤 혁신, 재건 이거는 이제 물러나간 것 아니냐. 네. 저는 입당 회견을 보면서 그런 인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어요. 네. 기자회견 분위기는 어땠나요? 그게 좀 공격적인 질문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관심이 너무 집중된 만큼 수십 개 매체가 왔었고요. 카메라 네. 중계도 진행이 됐습니다. 황 총리도 약간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꽤 신경을 많이 썼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평소 헤어스타일이 되게 단정하기로 네. 유명한데 어제는 세운 앞머리가 약간 더 높게 머리를 한껏 올렸더라고요. 보였고요. 또 붉은 계통 넥타이, 자유한국당을 상징하는 색깔이죠. 넥타이를 메고 재킷 왼쪽에 손수건을 꼽으면서 뭔가 패션 감각을 좀 발휘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이제 기자들한테 한 명 한 명 손잡고 인사하면서 전화를 그동안 못 받아서 죄송합니다를 연발했고요. 또 당직자들 사무실까지 다 들러서 인사하고 기자들이 있는 부스에도 내려와서 모든 부스를 다 일일이 눈 맞추면서 악수하면서 기자들과 소통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후에도 이제 어제 밤에 다시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히고 너무 많은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마음을 다잡겠다. 정치 신인 황교안을 응원해달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가 무슨 레밍이라는 단어를 썼던데요. 예. 이게 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유한국당 안에서 뭔가 활기가 도니까 또 황교안을 우르르 따라가는 모양새를 보고 약간 질투도 좀 나고 약간의 견제 같기도 하고. 예, 해서 이제 레밍이라는 말을 쓴 것 같은데요. 뭐 아무튼 뭐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지금 자기 주자가 마땅치 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황교안 전 총리가 들어감으로써 어떤 보수 쪽에 뭐 약간의 활력소가 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한번 지켜봐줘야 되는데요. 네. 저는 그 정론관을 돌면서 기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이제 마침 밖에 나가 있었는데요. 저는 있었습니다. 네. 네,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앞두고 박근혜 그 당시에 아마 대표를 지낸 직후였던 것 같아요. 경선 앞두고 박근혜 전 대표가 정론관을 부스를 일일이 돌면서 기자들하고 악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깜짝 놀랐는데 되게 그 부스 기자들 부스까지 들어와서 일일이 악수하는 분들은 평소에 소통이 잘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아, 제가 기자들하고 이렇게까지 참 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참 나 이렇게 권위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제 이런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회창 전 총재가 이제 그런 스타일로 기자들하고 별로 이제 기자들을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좋아하는 흉내를 좀 냈고요. 황교안 총리도 공안 검사할 때부터 이제 제가 기자로서 이렇게 봤는데 뭐 기자들하고 이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제 자기 일만 딱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런 스타일, 모범생 스타일이죠. 그런데 기자실을 돌면서 이렇게 악수하고 뭐 내가 기자들하고 굉장히 친할 수 있다 이걸 의식적으로 보여주는 걸 보고 전 좀 약간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약간 좀 가식적이다 이제 네. 이런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좀 받았던 뭐 그런 뭐 앞으로 잘하겠다는 뭐 이제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좀 선회할 수도 있는 해석을 거고. 네. 해석해 줘야 앞으로 좀 보죠 뭐. 그런데 이제 황교안 대망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면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소추가 되고 탄핵 심판이 결정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이제 그 여론조사 그 당시에 해보면 1등 문재인, 2등 반기문, 3등 이재명, 4등 안희정 그리고 5등이 황교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뭐 월간조선 이런 데 막 기사도 크게 나오고 그래서 황교안 대망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반기문은 보수 우파라고 볼 수 없고 좀 애매하고 우리 보수 우파들은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치자 해서 막 태극기 집회에 나가던 분들이 이제 황교안 대망론을 띄웠죠. 그 즈음에 이제 제가 황교안 대망론이 이게 실체가 뭔가 해서 좀 취재를 해서 막 좀 맞고 기사로 쓰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법무장관 할 때 같은데요. 2013년에 어떤 관상가가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주목해라. 네. 이 사람이 이제 외모도 귀티가 난다 네. 이런 표현을 썼고요. 목소리도 아주 좋다. 네. 그러니까 김종필은 외모는 뭐 귀티가 나지만 목소리가 목소리가 탁성이라서 그래서 대통령이 못됐다. 그런데 황교안은 외모나 목소리가 다 아주 귀상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노회찬 전 의원이 황교안 전 총리하고 동기죠. 예, 경기고등학교 동기입니다. 경기고등학교의 그 학도호국단 학생연대 연대장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그렇게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서 뭐 인상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노회찬 전 의원이 한 적이 있는데 네.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그런 외모 또 목소리 이런 거를 이제 아마 자기 좀 그 무기로 네. 내세우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분이 이제 그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굉장히 유심히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디오 좋고 오디오 좋은데 내용 네. 콘텐츠가 뭔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정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면 총체적 난국을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뭐 어떤 정책 카드를 좀 내밀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이 시대를 이렇게 읽고 있고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지금 가장 문제인 뭐 양극화, 뭐 일자리 해소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걸 내놔야 되는데 내놓을 수 있을까요? 좀 이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공안검사하고 법무부 장관 이런 그 사상전에 있어서 어떤 극우 세력의 어떤 전사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런 분이 무슨 경제 또는 한반도 평화 이런 걸 해결할 콘텐츠가 있을까요? 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부분을 좀 아마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인가요? 그 인터뷰를 예.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 유심히 봤는데 별 내용이 네. 없더라고요. 그죠? 어제 이제 뭐 입당 소감문 네, 정도 그 수준이던데.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약점도 좀 있어요. 이분이 만성 단마진, 네. 이 쉬운 말로 두드러기.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네. 이 병명으로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른바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까지 했는데 이제 군대를 안 간 것 때문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었는데 이분도 군대도 안 갔고 또 나중에 검찰 떠난 다음에 태평양이죠. 법무법인에 한 달에 1억씩 16달 동안 무려 16억을 벌었어요. 근데 이거 이제 정관료를 받은 건데 네. 이제 이른바 보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근데 뭐 물론 아파서 못 갔다고 본인은 얘기를 하지만 군대도 안 갔고 또 그렇게 뭐 돈 많이 주는 로펌에 가서 정관료로 한 달에 한 1억씩 받고 이게 보수의 어떤 정당 대표나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이 이제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아마 풀어나가야 되는 과제를 좀 안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관상도 말씀하셨고 목소리도 좋다고 그 점쟁이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근데 또 역대 대통령들 우리 보면 뭐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목소리까지 좋았던 없죠. 거 별로 없었던 역대 것 같아요. 대통령들이 되게 이 비디오나 오디오는 네. 조금 특히 뭐 부실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다만 어쨌든 그분들이 다 내용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약간 속된 표현으로 한 칼씩은 있는 거죠. 네. 뭐 김영삼, 김대중 다 뭐 노무현 이런 분들 다 뭔가 네. 그 단단한 뭔가 안에 뭉친 내공이 있는 건데 황교안 총리의 그 단단한 내공 이게 뭔지 약간 궁금합니다. 네. 공안 전사일 텐데 일단은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상당히 새로운 그렇죠. 후보군을 얻은 거죠. 예,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대선 후보도 그렇고 당내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는 친박 쪽에서 환영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일단 당의 활력이 돈다는 면에서는 다들 좀 환영한다는 얘기도 들리긴 했습니다. 네. 근데 아직 당대표를 출마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뭔가 강렬한 뭐 반발 시행 같은 건 아직 표출이 안 돼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과천에서 자유한국당 연찬회가 있었는데요. 네. 의원들이 이제 모여서 황 전 총리의 기자회견 얘기를 많이 하곤 했습니다. 이 중에서 친박계 중진 의원들 경우에는 이제 당권을 좀 노렸던 분들이 꽤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은 황 전 총리에 대해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뭐 최순실 사건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를 끝까지 캐물어야 된다. 뭐 검증 시간이 필요한 인사다. 이런 좀 강한 말로 황 전 네. 총리의 등장을 좀 견제하려는 견제, 모습을 네. 많이 보였고요. 또 다른 친박계에서는 뭐 당대표에 출마만 하시면은 될 것이다라는 굉장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비치시는 분들도 있었고 벌써 뭐 친황 그룹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까지 네. 나오기 때문에 친박 쪽 분들은 완전히 뭉치거나 혹은 좀 견제하거나 이렇게 양면적인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이제 입당하자마자 이제 당대표의 당선이 만약에 되면 무혈 입성했다는 논란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박계에서는 이 때문에 원래 당대표 출마를 고사했던 비박계 좌장격인 김무성 의원이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황 전 총리 입당으로 계파 갈등이 다시 시작될까 봐 우려된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도로 친박당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참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입당 전부터 이런 예측들을 좀 했습니다. 그쪽에 이제 뭐 전략 이쪽을 좀 하는 분 얘기인데요. 입당할지 말지를 굉장히 신중하게 볼 것이다. 그다음에 입당을 하더라도 전당대회 출마는 또 별개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니까 반응이 좋으면 출마까지 할 것이고 반응이 좋지 않으면 출마를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것이다. 신중한 사람이다. 근데 어쨌든 황교안 총리가 출마를 하면 상당히 좀 유력한 네. 후보이면 틀림없다. 될지도 모르겠다. 네. 근데 대표가 되면 우리 당은 망한다. 이제 이게 물론 그쪽에 이제 복당파 쪽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액면 그대로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당내에서도 그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황교안 전 총리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그 당내에서도
이 황교안 카드가 이제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살릴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 양쪽 다 확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황교안 어떤 총리가 입당을 했고 전당대회에 나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남아 있는데요. 나가지 않을까요? 예, 지금 입당한 다음에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그렇죠. 설 예. 전후로 뭐 얘기를 선언을 하겠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이게 선언을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전대 구도가 이제 출렁이게 됩니다. 다른 후보들 지금 많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전당대회는 다음 달 27일에 열리는데요. 네. 먼저 또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홍준표 전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당에서 완전히 좀 떠나서 홍카콜라를 이제 찍으시면서 활동을 하셨는데 지난 14일에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같이 지지자들과 보시면서 네. 전당대회 출마를 하시겠냐는 질문을 받자 그런 걸 길거리에서 말하겠냐. 네. 그래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는 30일에 이제 여의도에서 저서 당랑의 꿈 출판 기념회를 여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그 외에 또 원내에는 뭐 김진태, 조경태, 안상수, 정우택, 주호영, 심재철 의원, 또 원내에는 오세훈, 김태호, 또 김문수 전 도지사까지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여기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출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사그라들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후보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황 전 총리가 나오면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도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아직은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연찬회에서 보면은 황 총리 입당에 집중된 만큼 전대 구도도 출렁이고 뭐 당내 약간 긴장감도 돌고 네. 뭔가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단일성 제도 체제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게 대표에서 떨어져도 최고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은 웬만하면 다 대표로 출마하겠죠. 네. 근데 대표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한 14명, 많이 잡으면 15명까지 잡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한 사람만, 이 중에 한 사람만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최고위원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합 집산, 뭐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니면 본인의 체급을 최고위원으로 낮추는 분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구도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박 대 친박 이 구도로 잡힐지 뭔가 또 다른 구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당권파 내지 뭐 이제 이분이 이제 외부에서 온 사람이니까 뭐 입당파 이런 식으로 구도가 잡힐지.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전 대표가 출마를 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또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출마하면서 어떤 스탠스를 잡을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구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는 자꾸 이제 이걸 황교안 대 오세훈 뭐 이런 식으로 네. 쓰더라고요. 양강 구도. 근데 이거는 이 프레임은 이미 사실은 비박 대 친박 이라는 그 과거의 프레임입니다. 네. 구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 당선이 꼭 그러면 친박이 더 많다는 의미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황교안, 오세훈 양강 구도다. 이건 저는 아직 좀 섣부른 것 같고요. 이제 구도 어떻게 짜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4명까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나마 어쨌든 대표 출마가 유력한 사람은 몇 명 정도 누구 잡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14명 다 일단은 네. 지금은 뜻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래요. 간단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세훈, 홍준표, 정우택, 황교안. 네, 주호영, 심재철, 조경태 이분도 보통이 넘는 사람이고요. 또 안상수, 김병준 위원장 말씀하셨죠. 또 김광림도 들어 있습니다. 네. 또 김춘찬, 김진태. 네, 김진태. 뭐 아무튼 숫자를 세 보면 14, 15명 정도가 됩니다. 이 김무성 전 대표 같은 사람이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중요할 겁니다. 본인이 뭐 지금 대표 후보로 이름이 들어 있긴 합니다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유한국당 내부가 굉장히 좀 파편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가장 큰 손이 누구냐 하면 여전히 김무성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가 출마를 하지 않으면서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네. 그 기간 안에 이제 엄청나게 이약 그렇죠. 집산이라든지 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겠네요. 네. 어쨌든 뭐 지금 황교안 효과라고 뭐 얘기할 정도로 뭐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뭐 욕도 먹고 있지만
그러면 이런 이제 황교안 정계 입문을 통해 가지고 여당은 어떤 건지 이게 그러면 여권에는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권에서는. 글쎄요, 뭐, 설마 입당하겠냐, 설마 출마하겠냐, 이렇게 보다가, 실제 입당하는 걸 보고, 입당했네? 이제 네. 뭐 이런 정도,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민주당은 그 내부에 다른 사건들이 터져서 좀, 네. 뭐 이쪽에 이제 경황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들 보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되면,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뭐 합당을 한다거나 신설 합당을 한다거나 해서 정계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통합의 명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가 당 대표가 되면 유승민이나 손학규한테 그렇게 보수통합의 명분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산술적인 계산으로는 지금 민주당의 황교안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자유한국당의 확장성이 떨어지고 보수통합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나쁘지 않다. 이게 민주당 쪽 분석인 것 같습니다. 네. 바른미래당도 뭐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는 뭐 예, 그렇죠. 그렇게 비판적이죠, 매우. 예, 그러니까 비박계 보수 성향 의원들이 이제 포함돼 있으니까 전당대회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복당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정말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황교안 총리가 당 대표가 될 것 같으면 사실 돌아가기가 어려운 분들이 네. 꽤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바른미래당 쪽에서는 좀 계산기를 좀 두드리고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바른미래당은 어제 황 전 총리를 기회주의자다, 염치가 없다 하고 강하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보수 세력이 가끔 망하거든요. YS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외환위기 이렇게 네. 해서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죠. 보수가 망한 거죠. 그럴 때 이제 꼭 등장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구세주를 한 사람씩 영입을 합니다. 네. 그때 영입한 사람이 이회창. 네. 인 거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해서 감옥 가 있죠. 보수정당 망한 겁니다. 없죠, 내부에. 그러니까 이제 구세주를 하나 영입한 게 황교안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세주들의 특징은 말 그대로 구세주라는 환장만 있는 거지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뭐 한두 번이라도 좀 해본 사람이 이제 아무래도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런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국민들한테 이 사람이 우리 보수의 구세주다 이렇게 약간 허상이죠. 허상을 내세워서 어떻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국민들을 좀 약간 속이려고 하는 답답하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황교안 카드가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통할지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이른바 보수 성향 또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줄까? 뭐 이 부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입니다. 네. 국정농단에 책임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구세주라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표를 달라고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바보가 아닐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전반적으로 착잡하긴 합니다. 네. 후한무치, 좀비 정치, 기회주의자, 신재생에너지. 엊그제 각 당이 황 전 총리의 정계 입문을 비판하면서 내놓은 키워드입니다. 도의에 어긋나는 그의 정계 입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의 목소리인데요. 이런 싸늘한 시선을 극복하는 게 정치인 황교안의 숙제겠죠. 앞으로 잘 지켜보겠습니다. 정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